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앞으로 올릴 두 가지 영상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올릴 영상은 허황후 인도 출자설에 대해서 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가 내용들을 올릴 것이고, 다음에 올릴 영상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허황후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김수로 왕을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황후가 김수로 왕을 만나서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로 성은 허이고 이름은 황옥이며 나이는 16살입니다. 본국에 있을 때 금년 5월에 보왕과 황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젯밤 꿈에 함께 황천을 배웠는데 황천은 가락국의 왕 수로라는 자는 하늘이 내려보내서 왕위에 오르게 하였으니 곧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것이 이 사람이다. 또 나라를 새로 다스림에 있어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했으니 경들은 공주를 보내서 그 배필을 삼게 하라 하고 말을 마치자 하늘로 올라갔다. 꿈을 깬 뒤에도 황철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그대로 남아있으니 너는 이 자리에서 곧 분무를 작별하고 그것을 향해 떠나라 하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유타국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허황후가 불교와 관련이 있다는 그러한 어떤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그 성을 계승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요청할 정도로 그렇게 파워가 있었다 하면 자신의 성도 인도식으로 짓든지 뭐 이렇게 자신을 밝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첫째로 정황상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또 부모를 곧 작별하고 떠나라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상당히 어떤 급박한 그 위기의식이라든지 떠나야 될 그러한 정황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허씨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희성, 전옥 임금의 후에 강성, 염제 신농씨의 후에 허씨와 제씨는 조상이 같다. 또 희성, 춘추 시기의 위문공의 아들로 희기허가 있다. 요임금 때 허유, 요임금 때 허유라는 분에게 나를 도와서 같이 나라를 다스리자 이렇게 하니까 못 들을 말을 들었다, 더러운 말을 들었다 해서 그 귀를 물에 씻고 깊은 산으로 잠적을 했다. 이러한 상당히 비현실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전해지는 허씨의 고대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희성, 강성, 그 다음에 허유, 여기에 나오는 그 다음에 또 위문공이 있네요. 이 네 종류, 네 부류의 허씨는 모두가 한민족 계열의 성씨입니다. 허씨, 위씨, 염제, 신농 해서 이분들은 그 시대를 달리할 뿐 염제, 신농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간 그러한 성씨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씨 역시 이 내용에 따르면 허씨 역시 흔히 말하는 동이족 계열의 그 인물이며, 따라서 이 김씨를 따라오게 된 그 이유도 정황상 이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5번을 보면 3세기 중엽의 고대 선비적 탁발시, 여기에서 이제 그 허씨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었다. 남북조시 때의 북이 귀족 10성으로 나뉘었고 위헌제의 둘째 아들 형이 보씨가 되었다. 즉 보주태후라고 이렇게 그 허황후가 알려졌기 때문에 이 보라는 것이 허황후 시절에는 보주라는 것이 없습니다. 보주태후 할 때에 그 보가 지명이 아니라 그 성씨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AD 3세기라고 하는 걸 보면 허황후가 김수로 왕을 만날 때보다 200년 이상 뒤에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황후 시대에는 이 보씨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또 이
보조라는 것이 더더구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그 허왕후에 대한 이야기가 과거의 허광우가 김수로 왕을 만날 때보다 훨씬 후대에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미래에서 온 사람 같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그 의문을 갖게 합니다. 또 이족의 보제보가 종명을 싫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라고 한 것, 이때 이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수천 년 전 중국 서북 시적인 강족의 후예들로 전해지고 있고 기원전 2세기경 농업부족과 유목부족으로 나뉘게 되었다. 즉 여기서 보면 이족이라고 하는 것은 강족의 후예들이라고 합니다. 그럼요, 강성을 보게 되면 염제신농의 후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일한 시족이 농업을 하는 부족, 유목으로 하는 부족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보를 갖다가 씨로 했다, 성으로 삼았다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 보씨 역시 염제신농씨의 후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인도에서 왔다고 하는 말과는 너무나 다른 이 기원을 갖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 2, 3, 4, 6, 5를 뺀 6, 이것은 다 소위 말하는 동이족의 후예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씨가 인도에서 왔다고 하는 말과는 이 성씨의 기원이 상당히 차이가 있고 공통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조에 대한 그런 얘기를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조라고 하는 것은 575년에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북주였을 때, 주나라였을 때에 그렇게 지명이 되었는데요. 이 북주는 건국자가 우문호라고 하는 인물이고 보조는 575년에 시작이 되었고 현재 사천성 안악현 일대 북주 건덕 4년 곧 575년에 보주 안악현에 이렇게 설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안악에 현을 두게 된 그 시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동안초로부터 550년 후에 보주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건 역시 보조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고 하는 보주태후라고 남겼다고 하는 것을 보면 허왕우도 김수로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 보조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자기를 보주태후라고 이렇게 칭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00년이나 훨씬 지난 이후에 나타나는 지명이기 때문에 또 신정기에 불교 혹은 인도와의 관련 내용이 없고 수로왕에게 황천을 배웠다 하였고 신정기 자체는 후한 을류년 925년에 쓰인 것. 그렇기 때문에 후한 건국 때 더군다나 이 후한 이 나라는 유지온이라는 터키계 사부타 출신의 인물이 이렇게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이 보조가 되기 전에 파라는 것이 있었다, 파라는 땅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그때 당시의 발음은 백가절 해서 이게 반절법에 의하면 파가 아니고 연한 발음으로 파열음이 아닌 순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옛날 이곳에서는 뱀이 많이 났으므로 주나라에서는 해당 지역에 봉해진 제후국을 파자국이라고 했다. 진나라 해문 왕 때 멸하고 파, 촉, 한중 3군을 고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허황후 때 불교가 가락국에 들어왔고 그 10자녀 중에서 7왕자가 이렇게 승려가 되었다 하는 이런 내용은 전면적으로 우리나라의 불교 역사, 전래 역사를 부정하거나 역행하는 그러한 내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불교는 본래 인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동쪽보다는 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도 상당한 수의 불교 신자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서역에서 먼저 불교가 흥해지고 그 이후에 동진을 해서 중국을 거쳐서 이 고구려에 이렇게 전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동쪽에서 가장 먼저 불교가 전파되었고
거기서 나타난 최초의 불교 신자가 초나라 왕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절은 기원 후 65년 이때로 되어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조차 최초의 불교 신자가 허왕우가 김수로 왕을 만났을 때 그 이후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락국이 중국보다 먼저 이렇게 불교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상호 충돌되는 모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고구려는 소수리만 372년, 백제는 친유왕 시기 384년, 신라는 고구려 승려 묵활자를 통해서 전파를 했는데 그 공인된 시기는 527년. 그 이유는 귀족들의 극심한 반대로 공인이 지연됐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 이전부터 투철했던 시조인 시기였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김해의 만어사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삼국요사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산불령 이래 해가지고 거기에 말하길 만어사는 옛 자성산이요 또 아야사산인데 그 곁에 가라국이 있었다. 옛날에 하늘에서 알이 바닷가에 내려와 사람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으니 곧 수로왕이다. 이때 경내에 옥지가 있어 이렇게 그 옥지가 있어서 동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방해를 해서 그 해에 상당한 가뭄이 들었고 이 김수로 왕이 자신의 술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했으나 그것이 실패하자 부처의 힘을 빌어서 그것을 가뭄을 해결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불도의 힘이 김수로 왕을 압도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곧 불교와의 그 관련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에게 귀한 뒤에는 그 재해가 없어졌다. 이로 인하여 동해의 어령이 마침내 골짜기 가득한 돌로 화하여 각종 종과 경수의 소리를 내었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고기이다. 또 생각한데 대정 20년 경자 곧 명종 10년 1161년에 처음으로 만어사를 창건하였다. 그러니까 삼국유사에는 이렇게 김수로 왕과의 그 일화를 전하면서 뒤에 가면 생각하건대 이 말은 정신 차려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1161년에 처음으로 만어사를 창건하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수로왕으로부터 1000년이나 지난 그 이후에 처음으로 만어사를 창건을 했는데 만어사의 김수로 왕의 그 설화가 어떻게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모순된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옛날 하늘에서 알이 바닷가에 내려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건 하늘천, 알이라는 것 역시 하늘천입니다. 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큰 햇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에 있는 해, 그것을 토템으로 본 것이고 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지만 시각적으로 서로 공간을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모티브가 돼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또 신령한 인물 이런 의미로 알이 바닷가에 내려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최초의 하나님, 최초의 알, 큰 알, 그분은 누구입니까? 허씨의 시조가 되는, 또 김씨의 시조가 되는 불임금, 신농임금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천이라는 글자 자체가 큰 알이라는 뜻입니다. 큰 알, 큰 해, 큰 해님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허왕우에 대해서 쌍어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앙소 초기 문화 반파형 제도 인면 어문 접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바로 이렇게 두 마리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도 물고기가 있고요. 또 다른 그릇에 보면 또 이것도 앙소문화인데 여기서도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앙소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5000년에서 기원전 2700년 사이에 황하 중류에 존재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쌍어문의 전통, 역사 이런 것은 이미 허왕후가 김수로 왕을 만나기 이전에 최소 2700년 전에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어떠한 그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대 유물이라든지 고대 이 인류 사회를 발전 과정을 지켜보게 되면 이 쌍어문 두 마리의 물고기 뿐 아니라 다른 어떠한 새라든지 말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러한 동식물을 가지고 둘을 나타낸 것은 그때 당시 혼인제도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푸나라와 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푸나라와 혼 이전에는 그 군혼이었습니다. 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상당히 서로 간에 짝짓기를 할 때에 정해진 상대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기록에서는 어머니는 알았으나 아버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경험적으로 어떠한 부작용이 있음을 깨닫고 이 혼인의 상대를 족외혼으로 하면서 2대2의 그러한 혼인제도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즉 그때로서는 가장 최선의 혼인제도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적어도 어머니는 기본적으로 알았지만 부모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 범위가 축소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내 생신부다 하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2대2라고 해도 일정한 엄격한 규칙에 의해서 그러한 제도가 운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제도의 시작은 바로 불림금 신농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도의 인류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그러한 문명적, 문화적 변화를 가져왔던 분이 바로 고조선의 시조가 되는 불림금 신농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것을 보면 여기에도 이렇게 물고기 두 마리가 이렇게 있고 또 새 두 마리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밀한 짝이란 뜻입니다. 친밀한 짝. 왜냐하면 그때는 2대2의 결혼제도였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이 삼각형은 이미 삼신에서 설명드린 대로 삼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 삼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도 역시 푸나라고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쌍어문뿐 아니라 삼라만상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들을 쌍으로 해서 이렇게 당시의 혼인제도를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표현되는 것들은 각각의 토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북쪽인 바이칼 지방 통나무집 대문 위에도 쌍어문 그림이 있었다 하고 티베트와 몽골 라마교에서 8보 중 7번째로 쌍어를 모시는 것을 몽골과 네팔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 한국의 민속에서는 쌍어문은 인도의 것이 아니라 본래 한민족의 풍속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쌍어문은 바로 혼인제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한 그 푸나라와 혼인 중에서 쌍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를 토템으로 하는 그 시족의 그 상징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보면 푸나라와 혼에서 이게 물고기 두 마리가 마주본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물고기 두 마리는 각각 다른 인물입니다. 같은 인물을 복사해서 이렇게 두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일정한 친속 관계가 있고 또 그러한 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청동기에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는 위쪽에 상단에 그게 뚜껑이라든지 이런 윗자리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몸체나 아니면 그릇 바닥이나 또 아니면 그릇 뒷면이나 이런 데에 해서 서로 간의 위치가 다르다, 친속 관계가 다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새겼고 이 금문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물고기 형태가 언뜻 보면 같아 보이지만 주둥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는 이렇게 달리하는 각각의 물고기를 토템으로 하는 두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또 앞에서 새 두 마리가 마주보는 그러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 새 두 마리가 있지만 새 발을 보게 되면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금문을 새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 보면 시백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맞백자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새가 아니고 어떠한 인물을 나타내고 있다. 더군다나 백이라고 하는 것을 씀으로써 어떠한 인적 관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여기에도 해서 역시 친속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고기가 아니고 말은 말이 아니고 새는 새가 아닙니다. 다 그때 당시에 푸나라와 관계에 있었던 그 인물들을 각각 금문으로 자기 입장에서 표현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탁본으로 보고 있는 상형 문자들입니다. 허황후의 상징물로서 우리가 보고 있는 파사석탑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국여사에서는 AD 48년 허황욱이 동한 건무 24년에 아유타국에서 싣고 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유타국에 싣고 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파사석이 인도에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설명을 보면 파사석은 모든 약의 독성을 해독하고 유행성 열병으로 인한 두통에 좋다. 이렇게 중국 기록에 이렇게 남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덧붙여서 또 설명한 것이 파사석은 오늘날 중국 남해에서 나며 호인은 그것을 채집한다. 그 돌은 녹색으로 반점이 없고 갈아서 젖빛을 띄우는 것이 으뜸이다. 콩 모양의 반점이 있는 파사석 역시 해독이 되지만 앞에 건 난 못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파사석에 대한 그 품질을 각각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사석은 이렇게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그것이 인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파사석은 남해에서 나고 이것이 배의 중심을 잡기도 하지만 또 일종의 이 해독약으로도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파사석은 인도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사에 관한 파사석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사에 관한 것을 보면 신의 이름으로도 파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동안 때 돌아가신 아버지 조우를 그리다 물에 투신한 유명한 효녀 조아라는 그런 연료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뜻의 바사의 그 음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역사에서는 파사 이사금이 있습니다. 또 페르시아를 파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고적인 내용입니다. 또 인도에서는 탑을 배에 탑재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렇게 허황우가 배에다 탑을 탑재했다는 그 자체가 인도에서 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사석탑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도 활용이 되었고 선박의 무게중심을 유지하거나 또 파사석은 품질 등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분류를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허황의 파사석이 여러 등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만을 가지고 이것이 인도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공통적인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나지 않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 외에는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중국 정부에서 파악하지 못한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주 퇴후로 이렇게 기록을 했던 허황우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소수민족이었겠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인데 실제로 역사 기록에서 보면 거기에서 밀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그 관군 1만 명이 동원돼서 손을 볼 정도로 큰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 한나라가 그 이후에 관련된 정보를 갖지 못했겠느냐? 그것은 좀 어려운 얘기죠. 더군다나 거기에 리더 이름이 허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기원을 이렇게 찾아보면 적어도 인도에서 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고대인들에게는 자기의 뿌리를 굉장히 목숨처럼 여기는 그러한 철저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도 아유타에서 왔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적어도 자기의 이름이나 어디엔가는 그러한 아유타국에 관한 그러한 지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씨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나와야 되는데 아유타국에 대한 기록 말고는 인도와 관련 지을 수 있는 직접적인 자기의 어떤 그 언급은 없습니다. 오히려 한나라 때의 그러한 내용들만 이렇게 기록으로 전해올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벌써 허황우, 허시족은 이 인도에서 왔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자기의 뿌리 인식, 정체성 표현 이런 것이 너무나 희박하다 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다. 이렇게 볼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아유타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시킨 것이지 오히려 그 관련성은 한나라와 관련성이 훨씬 더 깊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정체성, 뿌리의 인식은 한나라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도의 아유타 국은 AD 4세기에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허황우 시절엔 아유타가 없었다는 얘기죠. 아유타국은 타밀 지방과는 다른 언어를 또한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주장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신정기에 허황우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데 허황우와 김수로 왕의 만남의 당위성은 황천, 즉 신농 황제 임금님이 꿈에 나타나서 전한 그 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황옥이라는 표현은 한인 시기, 한나라 때의 그 중국식의 그런 표현이고 또 여기에 오빠나 또 이 황옥, 이 옥은 바로 왕을 뜻하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그 광물, 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월지국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옥을 최상의 품질을 가진 옥을 교역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던 그 월지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도에서 왔다는 말보다는 월지국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보는 것이 훨씬 더 허황우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정기가 허황우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굳이 허황우가 아닐지라도 다른 인물에도 그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반드시 신정기가 허황우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쌍어문이라고 하는 것은 허씨뿐 아니라 이 동이족 계열의 많은 인물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에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본 그 물고기를 근문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 사례를 보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이상으로 허황호에 대한 그 역사적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또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두 표를 보시면 원래 김씨와 허씨는 여기 김장사허 일이 되어 있는데 한나라 때에 주요한 한나라의 권력을 독점을 했다시피 한 네 성씨를 여기에 설명을 한 것입니다. 김씨, 장씨, 사씨, 허씨 이렇게 네 성씨가 한나라의 권력을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김씨와 허씨가 나타나는데 당연히 한나라 때에 아주 상당한 교분이 있었다.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8년, 기원 후 48년에 허황후가 한사잔모를 가지고 한나라 때의 모든 그 물건들을 가지고 김수로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허황후가 이렇게 가락국에 들어온 이후 AD 65년에 초나라 영왕이 중국에서 최초의 불교 신자가 됩니다. 그 이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 이렇게 불교가 전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불교 전래가 끝난 이후에 575년에 후주에 의해서 보주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 대략 300 몇십 년 지나서 신정기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그 이후로 200년 이상 지나서 만어사가 창건이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허황후에 대한 그 기사가 시공을 초월해서 어떠한 그 목적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각색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허황옥이 수로왕비 보주태후라는 등식은 타당성이 없다. 또 한 기록에 의하면 보주태후가 아니라 보조태후, 빛을 조자 해서 보조태후로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주의 시작은 575년, 이 도표에서 본 것처럼 신정기는 동안초로부터 약 900년 이후에 기록이 됩니다. 문왕 비문의 기록을 볼 때 김수로 왕비, 허황후는 출신 불명의 공통점이 있고 허황후는 한나라 때로부터 김수로 가문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주, 황천, 한사 잔물의 표현은 불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한나라 황실녀로 김수로 왕에게 정치적 망명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허황후는 아유타와 연결고리가 너무나 취약하다. 두 번째, 한나라 황실은 김씨 가문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따라서 허씨 가문과 김씨 가문은 깊은 아주 친밀한 그러한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허황후의 출자가 어떻게 되며 어떠한 역사적 흐름으로 김수로 왕을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